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 정치적 의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 권력의 상징으로 이강희라는 가상인물이 등장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한 피의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그를 협박해 자살하게 만든 뒤 그 죄를 검찰에 뒤집어 씌우는 사설을 씁니다. 검찰의 과잉조사가 초래한 자살, 영화 속 사설 제목입니다. 이번 주 조선동아중앙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보복수사의 비극, 자살불은 과도한 수사, 너무 거친 검찰 수사. 영화 속 사설과 완전 판박입니다. 국정원 공작에 초래한 한 검사의 죽음을 검찰 내부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 적폐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론 호도의 전형적인 수작입니다. 내부자들은 픽션이 아니라 다큐였다. 김호준 생각했습니다. 내부자들 영화 봤어요? 네, 봤죠. 네. 똑같아요. 네, 저는 삼성 장충기 문자를 보고 나서도 정말 내부자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예. 영화보다 좀 더 심하죠. 예. 현실이. 앞으로 이제 이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롭겠어요. 예. 웬만한큼 시나리오 써봐야 현실보다 덜하기 때문에. 자, 뉴스를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 조사받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남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상납, 또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상납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물로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 가면 다 얘기한다고. 예. 자, 그런 말도 했죠. 대통령이 돈을 요구해서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네,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돈입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돈도 아니에요. 뭐 자기의 몫으로 나온 활동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이거 어차피 공작비였기 때문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이 말도 이 발상도 웃기고요.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다 한들 그걸 또 가서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자, 육군 참모총장도 하셨죠. 예, 국정원장도. 출신입니다. 예, 국정원장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누가 추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시고. 예. 그래서 본인이 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대선 후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을 그렇게 거물로 대우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것저것 막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돈을 달라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돈을 달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서 거창한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주의 수호하고 거창한 말을 했으면 이런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하면 안 되거든요. 치사하다, 돈 달라고 그랬다 말이야.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건물이 아니게 취급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얘기를 하실 것이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핵심 측근들과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간다라면서 걱정했다라고 회의에 참석했던 측근 인사가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가 과거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 예. MB가 다스의 발목을 잡히고 있죠. 예. 흥미로운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저는 왜냐면 내년쯤에나 반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찍 반응도 했고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이 프레임을 밀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도 계속 밀고 있죠. 예. 예. 안 통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 안 통하고 있고. 여기 엉뚱하게 안철수 대표가 이 프레임에 합승하면 안 되죠. 여기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전 이렇게 하면서 합승했는데 누가 조언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하였다. 예. 네, 또 이번 주 일요일에 중동으로 강연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이때도 아마 기자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입장을 낼지가 주목됩니다. 제가 예언하죠. 안 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대한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라는 사실 등을 비춰보면요.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이정열 부장 판사님을 연결할 또 사안이 나왔네요. 앞으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자,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반인으로서 준법조인에 가까운 일반인으로서 보기에 제가 이해 안 가는 대목은 특히 이겁니다. 뭐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이제 국정원법 위반인데 이게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국정원 직원이 혼자 할 수 없는 혐의를 다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실제로 다 공모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혼자서 MBC 가가지고 MBC 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MBC 내부자와 공모해야 되는 범죄인데 이런 논리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정열 부산 판사님 짚어주시겠죠. 예, 이건 네. 잠시 후에 민의로 다루기로 하고 여하간 그래서 기각이 또 됐습니다. 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다는 걸 어떻게 알죠? 판사가? 수사를 안 하는 사람인데. 네, 또 현재 상황에서는 김재철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정보관과는 접촉한 사실 없다. 그리고 관련 내용 문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면 부인도 이게 사실은 구속의 사유 중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하간 이건 저희 전담 해설 판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요새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다시 잠시 후에 연결하기로 하고요. 민의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고요. 오늘은 또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아펙 참석차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데 합의했습니다. 국내에서 뭐랄까요. 이 관련 보도 좀 웃겨요. 자국 대통령이 간 뉴스는 안 나오고 트럼프 뉴스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예. 네. 뭐 미국, 중국 중요하긴 한데 자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것도 뉴스 아닙니까? 예. 한참 뒤에 나오던데. 이게 상대국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점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 언론에.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이 넘어요. 예. 세계에서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아주 GDP 규모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바로 아래 정도. 아시아에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 머릿속에 없죠. 우리 머리 지도에선. 예. 하도 서구 중심으로만 세계를 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나라에 가는데 우리 머리 지도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인도네시아 관심 있는 대목은 뭐냐면 그 얘기 하려고 시작했는데 2014년에 조코 위도돈가 하는 대통령이 조코위로 불릴 거야 아마. 네, 현재도 대통령입니다. 예, 애칭이 조코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탄생한 대통령인데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라에서. 원래 이제 식민지 겪고 여기도 식민지 겪었죠. 일본을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군부 독재도 오래 겪었고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그런 나라가 항상 그렇잖아요. 군부 출신들이 계속 해먹고 부패도 심하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 출신들이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30년 이상 해먹었습니다. 군부 출신들이.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 얘기하면서 군부 출신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면 아유 그 나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을 바로 직전에 군인하던 사람들이 3번이나 연속으로 했습니다. 합치면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에서 소위 이제 있는 집 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고 군부가 해먹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최초로 목수의 아들이 당선이 된 거예요. 20, 30대가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지지해서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오바마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인기가 높고 서민 대통령, 사람 중심, 키워드가 비슷합니다. 역사도 비슷하고. 여하간 이제 우리 언론도 좀 이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지도 있는 그대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세계에서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도 2억 몇천만 명 됩니다. 세계 4위인가 그렇고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요. 예. 트럼프 한번 보지 말고 아시아 연대도 중요하거든요. 예.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자. 호감도도 높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실제 외환위기 때 일본 기업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우리나라 기업 안 빠져나갔다고. 또 한류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한류는 그냥 저기 연예 정보지에서 다루면 되는데 정보 뉴스에서 이 나라 자체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꾸로 인도네시아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상호 유사한 역사도 가졌고 예. 인식도 나쁘지 않고 인도네시아 언론을 보니까 아주 크게 다뤘던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예. 자 다음 순요. 네, 변창훈 검사 사망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두고 불거진 소위 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반박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전한 소식인데요. 댓글 사건의 피해자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멘트로 인용된 이 보도는요. 소위 사법방해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정치권 지적에 대한 반론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했네요. 예. 피해자를 마치 윤석열 개인인 것처럼 특정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몰아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된 논리죠.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게 조중동이 특정 사안에서 완전히 똑같은 사설을 일제히 낼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있어요. 예. 보수매체 이런 걸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 대선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시즌에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보도도 있었고, 같이 모여서 해야 한다. 조중동에, 편집 라인이 같이 모여서 회의한다. 왜냐하면 특정 시점에 특정 논조를 일제히 쏟아내야지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하고 비슷한 시점이에요, 지금. 보면 똑같은 사안을, 동시에 똑같은 논조로 때려대고, 그리고 그거를 또 보수 매체가 그렇게 나가고, 보수 정당에서 받아주고, 보수 정당에서도 자유한국당 윤석열 지검장 이름을 특정해가지고 깡패라고 어젠가요? 예. 워딩 했거든요. 윤석열 지검장이 깡패라고 했어요. 깡패라고도 하고, 그리고 종편에서도 계속 윤석열 지검장을 타겟팅해서 때리고, 패턴이 굉장히 전형적인데, CBS 권영철 선임 기자에 따르면은 변창훈 검사의 검사에서 한 지청장이, 문무일 총장한테 너희들이 죽였다 외쳤다. 이 보도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어제. 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보도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예. 보수 매체에서 그런 거 보도하고 있는데 뻥이다 그거. 라고 하는 CBS의 보도가 나왔죠. 예. 뭐 문무일 총장은 현재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긴 한데요. 아니요. 그걸 외쳤다고 특정한 지청장도 있었어요. 그 지청장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CBS 권영철 선임이자 CBS만 유일하게 그 보도를 했고 나머지 매체들은 그게 기정사실화돼서 지청장 누구라고 해서 계속 나갔거든요. 뻥이랍니다. 예. 여하간 타겟팅을 윤석열 지검장한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엔 거꾸로 검찰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은 최초의 검사예요. 검사가 언제 일반 시민들한테 박수 받은 적 있습니까? 사랑받고? 검찰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방어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하여튼 뻥이랍니다. 박수 쳤다는 거는. 제가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 곳을 때리고 있다. 윤 지검장을 무너뜨리면 기본적으로 이 적폐수사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예,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다음 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MH그룹 기억하실 텐데요. 이들이 스위스 유엔 사무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랬겠죠. 예. 사실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예. 아마 자신들이 발제했겠죠.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회사에서 발제하는 토론회에 누가 갑니까? 이런 사안에. 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중에 하나 정도 더 하고 바로 이정일 판사님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어제 직접 나서서 구글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다라면서 구글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바로 구글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네이버가 공세에 나선 겁니다. 이 프라임 전환의 기술인데 이런 게, 예. 네이버에 대한 공세가 있을 때, 네이버도 고민이 많았겠죠.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할지. 지금 외국 기업 대 한국 기업, 뭐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짠 하고 뜬금없이 구글을 공격하는 것으로, 예. 국면을 전환할 프레임을 짰네요. 이거 누가 짠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 짰다고 봅니다, 저는. 구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따지고 구글의 문제가 서로 있다 손 치더라도 네이버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이 대결 국면에 들어가서 뉴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냥 이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 게 좋은데, 예,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자, 이 싸움 가운데 네이버의 모순점도 또다시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예, 어제 7가지 문제나 제기했었는데요. 뭐 트래픽 비용, 검색 조작, 검색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돈 받고 키워드 올려주는 영업 같은 거, 예, 등등. 이 자신있게 이제 전선을 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잘못 짰다, 이 프레임은. 감사하게 받고, 자, 구글도 저희가 연결해보고, 이슈를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정열 부장판사님 연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법무법인 동안에 사무장으로 계신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이시자 영장 판사를 직접 지내셨고, 예. 지금은 변호사가 못 되고 계신 분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시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영장 실제 심사를 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다고요. 아, 네. 예. 예. 네. 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을 때, 이제 이정열 부장판사님은 연결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네. 바로 나오네요. 자, 김재철 전 MBC 사장,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주류가 크지 않다. 또 하나는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어서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등등등 기획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네. 뭐 이런 요건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 거의 다 외웠어요. 저희 청취자들이 이제. 예. 이 범죄 혐의 소명 부분 보면 이제 네. 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범죄 혐의 소명 부분을 보면 예. 그러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니까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은 다 수집됐다는 건 어떻게 알죠?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를 표현하려고 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예. 근데 좀 하나 또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물론 이제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써온 표현이 뭐였냐면 기본적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게 뉴스공장을 영장전담 판사들이 듣는구나. 그게 이제 예. 그런 표현들의
판사들은 예민합니까? 그런 문장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뭐 뉴스공장도 뉴스공장이겠지만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뭐 그건 전달이 됐을 겁니다. 아마. 예. 아무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수집됐다는 건 다 수집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수집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관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는 그야말로 정말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것 같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지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목은 헷갈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대목. 그러니까 공장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다 수집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공장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수집됐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 전담 판사 아니라 사실 수사를 하는 검찰도 몰라요. 조사해봐야 증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직도 지금 예전에 기본적 증거가 뭐 확보됐다 이 표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 궤를. 알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도주 우려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게 지금 일단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든 게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건 뭐 보통 영장 기각할 때 쓰는 상투적 표현이고 결론은 그거죠.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는다 이런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재철 피의자의 지금 혐의를 보면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전제가 됐으니까 소명된 범죄 사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데 본인이 중추적 역할을 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국정원 일정이 있었는데 결과를 봤더니 일정대로 다 됐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서로 안 맞았다면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국정원하고 어떻든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저는 재밌게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공장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국정원법 위반죄라는 게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김재철 피의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셔야 되냐면 김재철 피의자의 주장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재철 피의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나는 국정원 측하고 교감한 적이 없다. 청와대하고도 교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 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법 위반죄만 딱 놓고 보면은 일단 그 김재철 피의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돼야만 국정원법 위반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 국정원법 위반죄가 안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고, 근데 그게 법원에서 판단이 받아들여진 건데, 그럼 그렇다고 보면 그게 맞다고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김재철 피의자는 그러면 국정원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다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럼 주범이고 수괴죠, 이 사람은. 주범이고 수괴.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죄가 안 되는 건 그렇다 쳐도 그러면은 이 지금 다른 혐의 뭐 업무방해라든가 그다음에 이 노조 활동 방해한 거 이건 본인 수괴예요. 이건 실형 선고 해야죠. 이러면 도주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영장 청구 이번에 기각한 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앞뒤가 안 맞아 버렸어요. 또 한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말씀 듣다 보니까 공범이 아닌 것으로 본 문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국정원법 위반인데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럼 앞부분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제가 또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 역시 예리하신 분장.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썼을까? 근데 일단 전제로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봐서 이게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의 일환이잖아요. 지금 그 MBC 내부에 있어서 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서 중앙지법 영장전담들이 되게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은 가볍게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계속 기각되거나 해와서.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의심인데
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사실 이 요직을 거쳤던 사람들이고 법원 행정처도 근무했던 사람들이라 이 법원 내부의 블랙리스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의심도 좀 들고요. 아, 법원 내부의 블랙리스트. 본인들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요거는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니 정말 이거는 이제 부장 판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영장에 관한 해설을 보자면 앞뒤가 안 맞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겠는데 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간만에 연결했는데, 판사님? 네. 연결했는데. 불안해요. 네, 간만에 연결했는데, 저희가,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아, 정말, 진짜. 네, 저,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 있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판사님이었는데, 사무장으로 일하시는 이상열 전 부장판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상영하는 극장이 하나도 없는 영화 저수지 게임에 또 그 얘기. 감동을 받고 농협 사건을 계속 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좀 일찍 하셨으면 영화도 되고 좋았을 텐데 영화는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에도 한번 나가버렸을 텐데요. 예. 근데 그때 영화를 만들 때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진희 기자하고 저만 관심이 있었지. 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210억을 농협이 대출을 합니다. 캐나다 부동산 사업에. 그런데 이 돈을 다 날립니다. 다 날렸는데 어떻게 날렸나 봤더니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담보를 설정을 안 하고 그리고 대출했으니까 이자도 받고 대출금 상환을 받아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자물쇠에 해당되는 질권 뭐 전문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런 자물쇠를 잠궈놨는데 당연하죠. 돈 받는 사람만 그 통장을 열어봐야 하는 건데 그 자물쇠를 풀어줘가지고 또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담보 설정만 안 했다도 아니고 담보 설정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뒀다. 그렇죠. 수익증권은 담보 설정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개설해 놓은 통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협이 그 통장의 열쇠를 넘겨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다른 사람 받도록 해주고 키도 줬다. 그래서 돈을 그쪽에서 다 빼갔다. 농협은 돈을 다 날렸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거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뭐 듣자마자 아니 210억에 대한 돈에 대한 담보고 뭐고 질권이고 다 날려줬다니 이게 말이 되나 풀어줬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주변에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건에 저희가 관심을 특별히 가지는 이유가 여기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름이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돈이 흘러가서 입금된 계좌가 있는 은행. 그 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 캐나다 은행. 캐나다에 있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RBC 은행이 이 자원외교 때마다 등장하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자원외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국은 항상 RBC가 뚱뚱 나와요.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인데 큰 덩어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권 초반에 일종의 프로토타입이 아닐까? 실험작.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혹시 이후에도 비슷한 작업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하나. 또 하나는 그 계좌, RBC 은행의 그 특정 계좌가 찾아서 그 특정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계속 추적하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네 개의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협은 210억을 출자를 했는데 원금은 전액 손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60억의 이자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자를 받은 통장이 그 4개의 통장인데 예. 그 4개의 통장 번호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예.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하고 예. 어느 쪽으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가를 추적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특정인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실패에 의해서 돈이 소진된 것인지를 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이건 얘기죠. 캐나다하고도 공조를 해야 될 사안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적기관에서 수사를 예. 해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통장 번호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일 수 예. 있다. 예. 그런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혹시 예. 이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저랑 주진우만 주장해 왔어요. 아무도 예. 관심을 안 가져서 참 외로웠는데 예.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다. 유사한 어떤 투자 방식이 뒤에 나오는 거 찾아보신 거 예. 없습니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90억을 현지 개발업체 대표가 찾아가고 그리고 그 돈이 그 토지 매입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농협이 설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예. 현지 조사를 가게 되는데 예. 그런데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기관, 국내 기관이 예. 농협만 있지 않고 예. 다른 국내 은행이 2순위,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투지가 필지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농협이 1순위인 것도 있고 그 은행이 2순위인 것도 있고 이것이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렇다라는 거를 보고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허. 그 얘기 뭐냐 그러면 농협만 이 투자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은행도 예, 다른 은행도 그거 저희도 몰랐습니다. 예, 다른 은행도 우리 서류를 안 보여주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농협만 연루되는 게 아니다. 연루된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 아. 예, 근저당에 국내 다른 은행이 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농협만 210억이고 다른 은행이 또 있을 수도 또 있을 있다. 수도 있다. 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까 네.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영화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극장에서 다 내려갔는데 예. 그때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예, 예. 아하. 그리고 2009년도에 예. 산업은행하고 예. 수출입은행하고 농협하고 미국에 그 천연가스 투자를 합니다. 그런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예, 어쨌든 하는데 결국 그 세 개의 기관이 합쳐서 3천억의 손실을 봅니다. 200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3천억. 비교가 안 됩니다. 3천억.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수출입은행이 이게 다 이제 그 관치은행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수출입은행이 330억의 손실을 보는데 왜 니네가 도대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출입은행은 330억. 네, 농협은 170억, 네. 산업은행은 여기 농협도 또 꼈어요? 농협이 또 끼어요. 또 끼는데 그 돈도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입니다. 냄새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농협은 원래 이런 해외 투자에 앞장서서 하는 경험도 없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농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데 넣지도 않고. 예, 매우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예. 또 들어가서 170억을 날려먹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날려먹는데 근데 여기는 170억은 3천억 중에 일부일 뿐인 거네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펀드가 예. 하나는 아니에요. 예. 여러 개 복수의 펀드가 있는데 예.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을 한 건 아니고 근데 그 같은 흐름이에요. 거기에 농협이 170억을 또 날려먹습니다. 또 날려먹고. 예. 근데 어쨌든 그 날려먹었다고 하는
사업들을 모아봤더니 3천억 정도가 예, 사라졌다. 3천억 정도가. 그런데 이 투자 과정에서도 예. 농협에서 보여준 투자 과정과 유사한 어떤 그런 특징이 그렇죠. 보이니까 이 말씀하시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수출입은행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왜 투자했느냐? 예, 답변이 온 게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왔어요. 그때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그 투자 방식이 블라인드 펀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니, 블라인드 펀드가 뭐냐면은 예.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 이후에 투자 대상을 모색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예. 묻지마 투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예. 투자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예. 이것은 매우 안전하고 예. 수익이 검증된 투자처에만 적용되는 방식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참여할 때는 이 블라인드 펀드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가 적격한 건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예, 모르겠다. 예. 그리고 매우 훌륭하네요, 이거. 이게 이제 운용사는 따로 있고 예. 수출입은행은 출자자로서 참여를 한 건데 예. 출자자는 운용사의 투자 결정에 따라 출자 이행을 요청에 따라서 돈을 냈을 뿐이다. 수행할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돈만 냈을 뿐이다. 돈만 냈을 뿐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업 타당성은 따지지도 않고. 할 기회 자체도 자기한테 없다는 권한도 없고 근데 그 330을 늘으니까 넣었다. 그 이상의 돈을 넣은 거고 날려먹은 건 그렇게 날려먹은 거고. 이거는 금융기법을 잘 아는 사람이 네. 소위 이제 눈먼 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누르면 투자하라면 투자할 만한 곳에다가 투자하라고 해서, 근데 그 방식은 이런 블라인드 펀드라는 방식을 차용해 들어와가지고 네. 심사도 하지만 이래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거대한 사기극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운용사는 산은에서 그 KDB 해외 자원 개발 펀드라는 예. 이름으로 그걸 한 거고. 그 산은 예. 수출입은행하고 산은하고를 비교해 보면 수출입은행이 완전히 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의혹을 가진 사건들의 특징은 네. 다 있는 절차를 밟아요. 아, 그래요. 예. 있는 절차를 반드시 밟긴 하는데 예. 그것을 거기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있는 절차인데 거긴 안 맞는 절차를 끌어와 가지고 씁니다. 네. 어쨌든 절차를 밟는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사안이 되게 많아서 잡아내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방식으로 이런 네. 투자해 하면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결국 3천억을 날려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데요. 이 방식을 보면은 훌륭해. 그러니까 농협이 당시 2008년도 캐나다 토론토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정형화된 틀을 갖추진 않았겠지만 예. 결국은 그때도 농협은 투자 타당성 조사와 네.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했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심사위원회에서 당일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당일. 아니, 이 대출을 받는 회사가 그 전전날인 가서 만들어줘요. 그런데 심사도 당일 이렇게 투자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런 네. 거 봐서 전전날인가. 이거 직전에 만들어집니다. 예, 예. 예. 이런 그 해외 자원 개발 펀드 KDB 그 산업은행에서 했던 이 방식이 의 원시적인 형태가 프로토타입이라는 네, 원시적인 형태가 농협에서 나타났지 않았겠느냐. 제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주장해온 걸 처음으로 네. 그런 것 같다고 해주신 분입니다. 네. 매우 감사드리고요. 계속 주장해온 이거 프로토타입 같아. 이 방식을 한번 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확대해가지고 계속 한 거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이제 안 받아주니까 우리끼리 떠들었는데 그런 유사한 징후를 발견하신 거군요. 이제 공부하시다가. 그게 수출입은행에서 예. 공식적으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워낙 뭐 또 잘 모르는 얘기들이 또 한참 들여다보니까 얘기가. 의원님은 공부를 천천히 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시간을 더 투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력이 안 따르면. 공부를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누구보다 더 깊이 들어가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사안이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오늘 두 가지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는 농협이 날린 네. 그 투자에서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거기 끼어 있더라. 네. 저희는 농협만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계속 네. 추적한 거거든요. 몇 년째. 근데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직접 투입되니까 역시 자료를 직접 받아볼 수 있으니까. 다른 시간이 은행도 얼마나 있다. 남았어요? 할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지금 4분 남았고요. 또 하나는 네. 이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큰 액수들이 날아간 게 있더라고요. 네. 더 공부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요. 꼭 말씀하실 건 지난번에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MB가 했는 큰 일들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예. 농협을 지주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바꾼 거, 그렇죠. 그다음에 GMO 식용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거. 예. 근데 MB가 또 뭔 일을 했냐 그러면 원래 이렇게 농업이나 축산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막혀 예. 있었어요. 예. 그런데 MB가 들어와 가지고 축산 계열화 사업이라는 법을 만들고 축산 계열화 사업. 양계나 양동 같은 축산업의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 줍니다. 아, 그때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합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양계에서 특히 육계 CJ 계란 이런 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건 다른 얘기입니까? 조금 다른 얘기고 그건 이제 네. 유통에 관한 얘기고 지금 할인 예, 할인. 육계의 95%를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하. 오리의 95% 오리 산업의 95%를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농가가 아니라 기업이. 농가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든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을 만들고 그때부터 정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그 계열화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닭은 예. 닭은 거의 대기업한테 다 넘어갔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양계 농가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농가는 있어요. 하청업자가. 하청업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 그 과정을 그 관계를 제가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당신 워낙 억울하고 예. 비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그렇다면 지주 소작 관계에서 소작농의 지위에 해당됩니까? 네. 라고 농가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자기네는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노예다. 네, 노예다. 이것도 그때 벌어진 일이다. 그 시작을 MB가 한 거예요. 뭐 하다 보니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저 2분 남았는데 그 농협을 통해서 그 소위 MB 인맥이 농협에 포진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점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농협의 그 대출건이 명백하게 문제점들이 많고 네. 그 뭡니까 감사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완전하게 의문이 해소되고 척결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 그것은 그렇다면 당시 MB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원병이란 MB 측근이 들어가고 그때의 영포라인과 연결된 농협 내에 예. 천년회라는 그렇게 조직이 불린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몇 번 보도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농협 내의 사조직과 예. 이 대출을 누군가가 뒤에서 은폐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게 안 드러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예. 대출이 이렇게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그렇죠. 의구심.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래서 천년의 멤버들의 이 명단을 구해서 봤더니 여전히 농협 내에 실세들이 다수 있고. 아하. 예. 그러면 저희가 20초밖에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농협 관련해서 농협 해킹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농협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꽤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건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20초밖에 안 남았으면 시작을 하지 맙시다. 5초만 하고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실 거다? 예, 해야죠.
계속 나오실 예정입니다. 김현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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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얘기만 꺼내고, 제대로 짚지 못한 대목이 뭐였냐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예. 어떤 성장들이 이루어졌는가, 그 상관관계 예.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나저나, 플랜 다스의 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도 성화들이 많아서 빨리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한 3주,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예.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 API라 그래서 통신하고 뭐 허가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 IT 좀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API가 통신하고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금융 결제 시스템. 예, 결제 시스템을 갖다 붙이려면 이제 결제 모듈이 있는데 예. 그게 다 다르니까 홈페이지마다 그거 뭐 설치하고 이렇게 맞추고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 2, 3주 걸립니다. 예, 물리적으로 한 2주, 빨리 해야 2주가 걸린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초에 예. 아마 실체를 볼 수가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결제 수단만 붙이면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예. 예. 회원 가입을 하고 예. 또 뜻이 있는 분들은 플랜다스 기회로 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다스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라고 하는 그 3%를 예. 타지를 해왔다는 곳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진 사겠다고? 예. 어느 쪽에서 그랬답니까? 아직 그 명단은 안 밝혀졌는데, 심상정 의원 질의 내용 속에 이제 질문서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답변이 없어요. 지금 누가 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있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3%를 누가 대신 살려고 예. 하는 세력이. 아마 그쪽 본인들이 아닐까 하는 짐작은 되는데요. 본인들이 누군가를 내세울 알려주지 수도 있고요. 않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가져갈까 봐.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하면, 지금 다스를, 상장해라. 예. 그리고 기업, 정부가 추진하는 상장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가 빨리 사야지, 기왕에 좋은 일 하면서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다스의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식을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자, 2주 후에는, 대략 2주 혹은 3주 늦어도 후에는 플랜 다스에게 예. 시동이 걸린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스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를 한번 일단 짚어볼까요? 예. 지금 다스가 자본금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자본금 30억인데 네. 이익여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예. 한 3천억 이상 되는 걸로 3천억이요. 알고 있고요. BBK 투자할 때 초반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도 되기도 전이고 대통령도 되기 전인 그때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190억 투자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 돈을 투자했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 지금 유보금이 3천억이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3천억이 쌓이게 된 배경에는 배당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배당을 했으면 그렇게 쌓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형하고 처남 쪽에서는 배당을 요구도 안 했고, 배당을 안 하다가 2012년도에 배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저 누적된 금액이 지금 그렇게 쌓여 있는 거죠. 3천억이요. 예. 배당을 안 받아낸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실제 회사 주인이 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돈을 안 가져간다는 것도 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그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3천억 이게 쌓여있는 거면 3천억이고, 현재
그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비상장이지만. 비상장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 가치까지 이제 하면은 한 8조 정도가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야, 좋은 회사입니다. 8조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금액은 3천억 정도 쌓여 있고 이게 한 10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예. 소위 이제 재기를 꿈꿀 그 시절에는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190억이 어떻게 나왔냐고 묻게 되는 상황의 회사였어요. 예. 지금은 근데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러면 우선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다스가 급성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며 현대와 이게 주고받은 거 아닐까라고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스가 이제 급성장하는 게 한 2번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와 네. 그다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이제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서울시장 때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현대자동차 그때 양재 지금 사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쌍둥이 건물로 올라가 있는 네. 곳. 그 중에 한 군데를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안 되는 예.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규칙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제 해줬다는 법을 것이 바꿔줬다는 최근에 거니까. 이제 예. 그 문서가 나와가지고 예. 알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규칙 개정을 해주고 3일 뒤에 또 보니까 규칙 중에 자기들이 그 부대 시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조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법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거를 다시 또 검교부에다 질의하고 말이 질의지 사실은 건의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그 사옥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또 나타났습니다. AS까지 다 한 거죠. AS를 확실히 해줬네요. 예. 자, 그런 게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앞으로 드러날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직접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연구시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친다. 예. 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옥을 법을 바꿔서, 거기 지을 수 있도록 해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우리 김어준 총수가 그때 낙검수 때 미리 예견을 했던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요. 제가 6년 전에 거의 7년 가까이 됐습니다. 6년 전쯤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허시험, 자동차 면허시험 간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면허시험 간소화. 제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것은 다스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 나는 컴스타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초창기에 이 사안은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운전면허를 간소화하면 그렇죠.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고요.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면 시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스 매출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7년 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성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면허 간소화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간소화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막 주장했는데 예. 이 통계를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간소화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예. 결국 간소화 폐지됐어요. 그래서 뭐 T자나 경사로 코스 이런 거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쑥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무나 생각해 보시면 폐지하고 나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폐지하고 났더니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줄었다는 통계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운전 면허자, 그러니까 연습 면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연습 면허로 교통사고가 난 게 또 확 줄었다. 그러니까 간소화가 폐지가 되고 나서 초보 운전의 교통사고나 연습 면허자의 교통사고 확률이 확 줄었으니까 절반 가까이.
그 전에 늘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때 아무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간소화였어요. 면허 따기 붐이 일어서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면허 따기. 중국에서요. 예, 그렇죠. 예. 중국에서 관광 상품이 그때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그 운전면허 시험이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며칠 있으면서 고사의 운전면허 따는 관광 상품을 중국에서 개발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참 사고나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출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이건 참 운전면허 간소화가 사회에 주는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에 주는 이득이 없고 하도 운전면허가 엉망진창이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미국 그 중국 상해에서 상해에서는 뭐 한국에서 딴 면허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완전히 고쳤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근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예.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운전면허 간소화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연히 느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근데 그 정확한 통계를 이제 경찰청에서 제대로 잘 안 내다가 폐지된 다음에 냈어요. 거기 보면 줄어든 게 나옵니다,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벌써 그걸 캐치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정수가. 저 칭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그거 나오자마자 이건 다스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7년 전에 주장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자, 대통령 된 이후에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2조 한 7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뭐 최초 2000년도에 한 1000억 되니까 거의 뭐 엄청난 변화고 봐야 되죠. 한 20몇 배가 늘어났죠. 대통령이 역시 사이즈가 크네요. 대통령이니까 20몇 배로 늘어났다. 그중에 운전면허 간소화는 저의 추정입니다만, 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때 간소했던 이유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겠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운전면허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더 좋은 거야.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차량은 흉기잖아요. 제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근데 국민이 운전면허 따기 불편하다고 간소화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간소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T자하고 어려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자도 없고 경사로도 없고 그냥 쭉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동 걸자 하면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화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때 있었던 특혜가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의 특혜가 지금 확실히 밝혀지는 건 없죠. 예. 예.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서울시장에도 이제 밝혀진 게 하나 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예.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20배 이상 호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회사만 그렇게 늘어나느냐, 궁금하다. 예. 그러면서, 이건 앞으로 계속 저희가 추적해 갈 사안이고, 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그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크게 는 경우의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유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예.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네, 그 대유에이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강주, 전라남도 강주에 있는데요. 네. 강주에서 이제 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전량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기아에. 예. 이것도 현대 게이지네요. 예. 그래서 이 현대 기아차가 다 같은 회사니까요. 그런데 이 납품하는 회사가 누구 회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그러니까 박재옥 씨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언니의 사이네요. 그렇죠. 예. 언니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00년도에 사실 2000년도 초에는 크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유 에이텍과 대유 DMC라는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2009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예. 2010년도부터는 이
이미 하던 이 회사들이 예. 2배, 3배씩 급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그날 방송 나가고 난 뒤에 거기서 그 임원을 보내가지고 예. 이 해명을 하러 여기 그럴 수 있죠. 대유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유의 노력으로, 예. 예. 기업의 노력으로, 기업도 어느 순간 점프할 때가 있으니까요, 틀림없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 해명을 해왔는데, 제작진에도 왔었어요. 예. 먼 친척이다. 그러니까 해명의 내용 요약하면 먼 그렇습니다. 친척이고, 사실상 왕래가 없었고, 대유는 자수성가하는 기업이고, 요런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론되는 건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해명을 한 것을 전해드리고, 그런데 의혹 제기될 부분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2010년도 이후에 네. 2010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게 유력한, 예. 거론되는 시점이고 또 거기에 이 대유에서 그 후원금을 많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후원을 하긴 했다. 예. 뭐 친인척이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거기까지는. 있고. 예. 근데 그 이후에 한 몇 배가 더 성장을 하니까 네. 이게 자기들 그냥 그 기업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동차 경기가 좋아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를 가격이 이제 그 납품하는 가격이 이제 커졌다는 그런 예. 유의 이야기인데 자동차 산업이 커져서 같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 거죠. 또 재밌게도 자동차 여기도 시트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같이 떠올려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단순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것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스라든지 대유를 제외하고도 다른 데도 이런 시트를 납품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데는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제 없었어요. 말이 그겁니다. 예. 자동차 시트 회사가 거기만 있느냐. 그럼 자동차 산업의 호황만으로 갑자기 10배 성장할 수가 있느냐. 고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로 대략 한 10배 가까이 성장했으니까요. 그 자기들 계열사의 대유 에이텍과 대유 DMC가 합병을 하면서 예. 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합병할 때만 해도 한 2천억 수준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1조 2천억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합병 이후 6배 정도 성장했다. 예, 그래서 예. 그 가정들이 박근혜 정부 10년간은 매출이 한 10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0년도 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10년부터 쳐서 2017년까지 지금 1조 2천억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급성장한 것이죠.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해에 기아차 광주공장에 물량을 100% 독점 공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점이 이게 어느 정도 자주 있었던 일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참 힘든 이야기죠. 이 독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이 장치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장치 산업들은 한번 투자를 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은 다시 일어나기 힘든 회사예요. 예. 그럼 다른 기업들이 하던 회사들은 다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죠. 다른 오로지 대유 에이텍의 100% 독점 공급. 그렇군요. 그럼 그 설비 투자 같은 걸 다 해놓고 예. 납품을 못하게 되면 그런 회사들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쟁사들은 다 망했다는 얘기인데. 예. 거의. 예. 자동차 알루미늄 휠은 현대기아차에 한국지점에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열사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스마트 저축은행 인수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마트 저축은행을 인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금산 분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 원래 금융하고 산업을 같이 한 그룹 내에 못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항상 금융하고 이제 산업은 분리해서 예. 그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주회사도 나누도록 하고 그 삼성도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하고 산업을 나누다가 요번에 예.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이 받기 어려운 업체를 아마 샀다는 것이고 2010년도에 샀더라고요. 이거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서울 신용평가를 서신평이라고 하는 회사를 사는데
그게 원래 예금보험공사에서 사게 되는데 예. 그 평가가 살 수 없는 부적격한 업체로 이제 그 당시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당시에 부적격한 업체로 된 것도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받아줘가지고 부적격으로 평가받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그 스마트 저축은행 인수 당시에도 그때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인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인수를 했는데 이 투자의 이 인수에 대해서도 당시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뭐 자영 그때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최고의 대선 후보였던 시절이었고,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네. 문제 없다. 그런 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인수합병들을 급격하게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 김치 그 냉장고라고 알고 있는 그 dim체라는 위니아. 예. 만도위니아. 예, 만도위니아. 그것도 이제 이 대유에서 이제 인수합병을 합니다. 유명한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주로 그 시절에 다 인수합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2013년도에 대통령 취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취임한 해죠. 2013년이. 예. 2012년에 대선이고 2013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dim체 위니아 인수, 그다음에 기아차 광주 공장 생산 차량의 100% 독점 공급. 그리고 그 전에는 스마트 저축은행 인수. 2012년, 13년에 활발하게, 서울시정평가도 2012년에 인수했네요. 예. 이때 사업이 잘 됐군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때 갑자기 잘 됐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어떤 자금으로 인수됐는지는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 기자분들한테 이제 이걸 좀 확인해 보기를 촉구를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당시 2012년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금의 출처, 성격, 부품업체가 왜 갑자기 금융업을 왜 인수하느냐. 예, 서울시정평가뿐만 아니라 스마트저축은행 이쪽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뭐 넘어갔습니다. 의혹만 남기고 넘어갔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그리고 그 시점에 독점 계약이라든가 인수가 많았다. 대통령 된 직후에 그것이 이 후광의 효과 아니냐 하는 얘기는 그때도 있었어요. 예. 네, 그때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로 밝혀진 바는 없고 언론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다스하고 연결해서 예. 대통령 친인척, 왜냐하면 다스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네. 예. 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제기된 거라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 해서 들여다봤고요. 대유의 반론은 저희가 계속 봤습니다. 네. 일단 기본 해명을 했고요. 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주 후면 플란 다스에게가 드디어 개봉한다. 오랫동안 얘기해왔는데. 예. 지금 올해 내내 얘기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 내내 얘기한 건데. 이게 빨리 상장이 돼버리면 예. 저희들이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될 수가 있어서 상장되면은 그 가격이 폭발하겠죠. 예. 이렇게 좋은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가 사고 상장되면 좋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박 나는 거고요. 그 3%를 누군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뭐 입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건 밝혀주진 않는데 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번개가 없었네요. PD가 잤어요. 안홍구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체 발굴, 과즙 폭통, 김어준입니다.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현지 분위기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자카르타 현지에 한상재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네, 몇 시죠? 지금 이쪽 시간으로는 6시 40분을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저희 섭외를 사실은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받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맞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인들의. 예, 그렇습니다. 이쪽 교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시는 날 저녁에 교민 만찬이 있었는데요. 예. 약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 분께서 아주 직접 악수도 하시고 또 사진까지 찍는 그런 퍼포먼스가 교민들에게 크게 어필을 해서 상당히 큰 그 환영 행사를 했고요. 교민들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항상 어디 가시면 그런 거니까. 그 소식은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들었는데 반복해서. 제가 궁금한 건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나 현지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인도네시아 언론은 어제도 보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그러니까 제일 큰 신문이 이제 콤파스 신문인데요. 네. 콤파스 신문 일면에다가 양국 정상들이 서로 주고받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실었어요. 특히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기념식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산을 서로 받쳐주는 이런 그 교차적인 장면을 찍어줬고요. 또 하나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대입니다. 특별한 동반자 관계로 우선 군사 분야하고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 이 분야에서 경제 분야를 제일 크게 협력할 것으로 이렇게 일면 톱으로 아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큰 뉴스군요. 군사 분야는 뭐죠? 군사 분야는 우리가 잠수함하고 비행기를 인도네시아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거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요? 어허. 네. 그 소식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한번 되짚어보고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위상이고, 어떤, 평가를 받는 대통령입니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선 지방 출신인데다가요. 네. 그분이 그 학력이나 그 농과대학의 이학과를 나온 그런 아주 서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도 가구를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공무원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죠. 출신 그러다 자체가. 보니 국민들은 아주 그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전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지지 기반은 어떻습니까? 지지 기반은 지금 여당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연정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은 상당히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전권 수하르도 정권 시대의 구시대 사람들로 모인 당이고요. 네네. 이분들은 스카르노를 중심으로 한 당이기 때문에 네네. 절대 과반수 이상을 갖고 안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취임할 때부터 이제 국제적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 출신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군부 출신이라든가 또는 뭐 명망가 집안, 소위 유명한 집안, 있는 집안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국가였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그리고 서민적인 대통령이 나와서 뭐 기대가 크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인기가 높습니까? 이 양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큰 시련을 2번 겪었죠. 이쪽 인도네시아 자카타 중심부에서 무슬림 견제 세력들이 2번에 걸친 큰 군중 집회를 가지면서 상당히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정치적 위기도 있었군요. 그것을 그때 이 대통령은 국가 이념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연결했고요.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긴 시간 따로 마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카르타 현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한교익
마칼레미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왜 안 오셨습니까? 그 알쓸신자 녹화하느라고. 다른 봉성 때문에 저희가 버림받았어요. 지방에 하셨나 보죠? 예. 알쓸신자 맞아 시즌2 시작됐죠? 예. 시청률은 예전만큼 안 나오죠? 조금 이렇게 1~2%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원래 정편에서 1~2%는 큰 겁니다. 아니요. 1위 했어요, 1위. 여전히? 시청률, 예.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떨어져야 할 텐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같이 이렇게, 먹은 그 밥 반찬들. 예, 반찬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거 잡아서 그걸 먹는데, 그걸 손님 와서 내놓은 그 맛있는 그 새우 이름이 독도새우라고 해가지고 왜 옆 동네에서 그렇게 그 음식 가지고 우리 바다에서 났는데 어쩌라고 그 왜 그리 그게 사실 그 속 좁은 일이죠. 사실 우리가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죠. 일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는 독도새우 거죠. 잘 팔린 겁니다 이제. 좀 비싸요. 비쌉니까? 네, 맛은 있는데. 그 인근에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독도 인근에 동해안 지역 깊은 수심 있는데 이런 데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이름이 독도새우입니까? 도화새우라고 도화새우라고 했는데 그러죠. 이번에는 독도새우가 됐군요. 그게. 원래 이제 별칭으로 이제 독도새우 그렇게 앞으로 영원히 이야기해요. 독도새우라고 불릴 겁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독도새우로. 이제 영원히 독도새우로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하는 김에 그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해서 그 위포라는 이제 국제 기구가 있어요. 저작권이나 기타 이런 명칭에 대해서 그 상표법에 의한 것으로 보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 명칭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런 거는요 세계적인 그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맛있다. 독도새우. 그리고 상품은 퍼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잡히는 양이 얼마 없어가지고 양이 얼마인데요? 제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거는 힘들고 그러면은 지금도 비싼데. 가짜 독도새우가 독도새우로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겠군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청와대 만찬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찬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 독도새우가 워낙 문기를 끄는 바람에 하나가 지금 놓친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선생님 보시기에 요게 더 주목받았어야 된다 하는 대목이 있다. 그렇죠. 원래 청와대 만찬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항상 이 신슬로가 가운데 더 이렇게 메인으로 그렇죠.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의전 담당했던 분 우연히 이제 술자리에서 마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신슬로라는 게 중국에서 가져온 그릇이고 이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없애볼까 그걸 대체할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우리 궁중 음식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왕이 먹던 음식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일 뿐이지 왕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왕이 먹던 음식들을 내놓는다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독도새우보다는 제가 눈길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거는 조그마한 반상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상이요? 네, 위에 소반. 무슨 옥수수 고구마 이렇게 이상한 거 쫙 있던 거. 그렇죠. 저도 그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자그마해요. 이게 원래는 반찬 그릇 같은데 소반이라는 게 이제 이게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근데 이걸 다리를 더 작게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이거 올려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다리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네요. 그렇죠. 원래 이 소반이 조선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 전통적인,
어떻게 식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올렸는데 그 음식들이 보면 그 구황작물로 먹었던 음식들로 어허.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고구마 뭐 이런 게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 제목도 그렇게 해놨어요. 구황작물 소반. 구황작물 소반. 근데 이게 왜 주목될? 그 구황작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 힘겹게, 사실 우리 땅에서는 그 식량이 넉넉하게 생산되기 힘든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굶주렸어요.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예. 그렇죠. 이 예. 구황이라는 게 굶주림을 구하는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겨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작물들을 두고 구황작물이라고 해요. 네. 그 구황작물로 조그마한 이 소반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죠. 그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민의 음식 옥수수. 이런. 그렇죠. 옥수수, 조주, 고구마, 호박, 범벅, 우엉조림, 연근튀김, 국화잎을 올린 상추, 순무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까지 뭐 신설로 뭐 이렇게 왕이 먹었던 음식 같은 이런 뭐 호화롭게 차린다라는 이런 청와대 만찬의 이미지를 만찬의 철학을 바꿨다. 그렇죠. 이 작은 소반 하나에 구황작물을 아하. 올리는 것으로 확 바꾸죠. 아하. 저는 이 상이 훨씬 더 신설로가 구황작물 소반으로 바뀐 철학적 그 어떤 음식 철학에 대해서 지금 칭찬해 주시고 싶은 거군요. 이때까지 아. 우리는 그 대통령을 그렇군요. 두고 뭐 제왕적 대통령이나 뭐나 하는 이런 말을 갖다가 늘 붙였던 이유가 대통령이 무슨 왕인 것처럼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들이 거의 그 왕 노릇하는 그 왕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 영부인이 뭐 이렇게 왕비가 입는 옷을 입고 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잠깐만요. 예. 죄송한데 제가 네. 웃음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문자를 보는데 박지원 대표와의 박지원 대표의 코너명이 적과의 빡심이라고. 그거 괜찮다. 적과의 빡심. 네, 죄송합니다. 눈에 들어와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구황작물. 예. 자, 좋은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요. 제가 일본은 독도새우였는데 서양 기자들이 트윗하거나 이런 거는 간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간장이 그 시간장. 동양의 간장이 소스로 미국보다 더 오래됐다 역사보다 이런 거 트윗이 있었어요. 미국 역사보다 더 오래된 간장을 먹고 있는 미국 대통령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게 또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360년. 이게 360년 있다는 게 진짜 360년 동안 독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다가 이제 간장이라 그러죠. 그 시간장으로 두고 네. 거기에다 또 새로 담그는 간장에다가 또 옛날 간장을 더하고 새로 담그는 옛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러면 360년간 이어진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놀랄만 하네요. 보통 집에서 보통 간장 담글 때 맛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득간장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시간장이 36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그럼 그래서 가심하지만하네요. 저는 청와대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황작물 소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의 우리 대통령의 만찬들은 왕노릇을 하는 그런 음식이었던 만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만찬이 모양이 잡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초대를 왜 못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그게 되나요, 뭐가? 각종 방송에서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안 하시러 하시는데. 만찬 행사에는. 제가 좀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런 만찬 자리에 가서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맛없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혹시 높거든요. 뒷이야기는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전문가로서. 만찬 뒷이야기. 아니, 그건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고. 앞이야기도 없고 뒷이야기도 없고 그냥 신문 기사로 보셨군요. 네. 그래서 쭉 그림을 이렇게 사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에서 우리가 큰 의미 있는 장면을 독도새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 아닌가. 다음에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뒷이야기라도 하나 주워와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청와대 전화도 좀 해보고 무슨 이야기 뭐 없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방송하겠습니다.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